예, 반야신경에 보면은 이 관세음보살님께서 반야바라미를 수행하실 때 이 제법 공상을 체험하게 되죠. 그 제법 공상을 체험하니까 거기에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때 이 중요한 것은 반야바라미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경에서 주창하는 이제 그 테라바다 상자 불교 계통의 경률론 3장으로 불교 주리 세력이 이제 몇백 년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이 법집화되는 경향이 강해지는 거죠. 물론 전부 다 법집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운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 대승의 운동인데 그 대승 운동을 주창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경전이 반야경 계통의 경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창 공령이 뭐냐면 공상, 즉 법집되어 있는 아직 법집되어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스러움을 기치로 내걸고 이야기를 하는 경전이 반야부 계층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반야경에서 말하는 수행 내용이 뭐냐면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을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했듯이 이 반야경에서 말하는 경전의 내용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경에서 이제 새롭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전해주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상당히 그냥 듣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토론이라고 하는 거 또는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이 수행자 그룹에서 상당히 빈번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티베트에 보면은 그 겔루파 같은 데는 그 강원에서 서로 대론하는 것이 남아있고 또 우리 전통 강원에서도 지금 뭐 거의 행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묻고 답하는 그런 그 강의 형태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면은 예적부터 학습만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요즘 흔히 말하는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같은 동료들하고 더불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들이 옛날부터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배 스님이나 깨달은 스님으로부터 학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이제 비판도 하고 대론도 하고 이렇게 막 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대로 납득할 만한 생각의 흐름이 딱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자리를 잡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신상응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사유 속에 그와 같은 사유 체계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연속되어 가는 과정인데 이 신상지를 그래서 십주의 초주라고 해요. 다 이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신상지에 오르는 과정까지가 뭡니까? 문사열. 그래서 자리를 잡으면 이제 항상 그와 같은 것이 내 마음과 몸의 활동 영역을 떨어 넣지 않고 흘러가게 되는데 이 내용들이 반야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무상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상인데 그게 무상관입니다. 제법 공상이죠. 일체 모든 언어나 이미지적 형상이 그 자체로 존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과 마음, 그냥 믿는 게 아니죠. 주입돼서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납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쭉 하다 보면은 이제 보살 칠지에서 뭐가 형성되냐면 무상방편지가 형성돼요. 이 굉장히 무상관이 안성되면서 드디어 제8지에서 일체 모든 형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됐죠. 그러다가 제9지에서 심자재지를 이르면 마음 속에 들어있는 모든 습관들의 기운이 빠져서 드디어 10지의 법운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 법은지에 이르는 상태에서 경험된 것이 실제로는 제법 공상이 되는 건데, 여기서 중간 하면은 아까 중에 대한 관이 여기서 말하는 무상관이죠. 즉 우리가 지금까지 익혀왔던 일체 언어 이미지와 형상 이미지로부터 자유스러운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반야경의 수행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쭉 하다 보면은 드디어 우리 눈앞에 지금까지 삶을 어떻게 보면 조종하고 왔었던 생물학적 사건이 됐든 인문학적 사건이 됐든 그것이 우리한테 사라지면서 이 공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공상이 드러날 때 보니까 일체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나 다른 것으로부터 생겨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시제법 공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할 때 일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할 때는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돼서 관의 무상관례도 무상이라고 하는 인식의 법이 인식 대상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마음이 푹 쉬어서 이 무상관하고 있는 이 보고 있는 주관도 보고 있는 대상도 관계 속에서 함께 사라지면서 무상만이 우리 앞에 뚝 있게 되는 거죠. 무상만 있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사라집니까?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자성도 사라지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성도 사라지니까 주관이 존재하긴 하되 있기는 있대 자기 벽이 사라져가고 대상이 있기는 있대 자기 벽을 살아가지고 주관과 대상이 한 울타리 속에 있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언어 습관상 다른 것을 배제하고 오롯이 서 있는 나로서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배제성이 싹 사라지는 형태를 경험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공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상이 됐을 때 드디어 일체의 모든 것들이 무슨 법으로 함께 있는 것을 확연히 아느냐 하면은 인연연기법으로 있는 것을 확실히 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그전까지는 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립하는 순간 이미 그 속에 다른 것이 배제되어 있어서 자성 속에 들어있는 일체 법들을 보지 못하게 됐는데 이와 같은 공상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일체가 다 들어와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떤 분께서는 인터빈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자성 속에 일체 모든 것이 들어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개체가. 그래서 개체를 떠남과 동시에 일체가 함께 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공상이에요. 이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폭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적극적으로 생명활동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자성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있을 때는 그것도 하는 생명의 활동이지만 다른 것이 습관적으로 또는 언어적 인식으로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 속에 일체가 함께 들어와 있는 존재로서의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훨씬 넓은 의미로서의 삶이 공상입니다. 이게 이때부터는 자성, 타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만 그 자체가 자성, 아까 말한 배제적 형태로서 자성이 사라집니다. 즉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된 형태로서의 자기 삶을 보았던 것은 사라지고 연기라고 하는 모든 생명 관계가 함께 자기 자신을 이루는
고마운 존재로서 자각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독자적인 양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반야수행을 쭉 해서 보니까 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일체 모든 사람들이 내 속에서 작용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무엇이 형성되느냐면은 모든 생명체를 구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 금강경에서는 버리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를 묻고 있을 때 일체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되 한 중생도 배제된 자성으로서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한 중생도 구원된 배제된 객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타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뭡니까? 그 속에 일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속에 타가 완벽하니 들어와 있고 타 속에 자가 완벽히 들어있으면서 자의 생명 활동이 여기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함께를 이루고 있고 타의 활동이 여기에 있으면서 이것을 함께 이루고 있는 이 과정을 명확히 이해해서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뭐라 하면은 공상이라고 합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맞긴 하지만 그것이 의미체라고 하는 것은 연기적 의미관계에서 함께 삶을 이뤄가되 어떤 것과 어떤 것이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것이 나의 생명을 이루고 있는 근간이라고 완벽하니 내 속에 들어와서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니까 앞서는 일체법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법법은 낱낱의 자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 법 속에는 다른 것이 근원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는데 무상관 수행을 쭉 하다 보니까 물론 무상관이 아니라 반야관 수행이죠. 중론에서는 중간 수행을 쭉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기적 삶을 회복하는 것이 공상임과 동시에 자아는 어떻게 존재하느냐면 가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때 이 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을 만나서 그와 같은 것이 형성되기 때문에 인연의 관계가 사라지면은 그와 같은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속에는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인연치가 되면은 그러면 그런 인연만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를 우리 몸을 이루고 있으면 이 몸에서 작용하는 물리법칙하고 몸을 이룬 세포의 아주 깊숙한 곳에 작용하는 물리법칙이 아주 통일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는 생명활동인데 이 생명활동의 양상이 이같이 큰 몸으로 봤을 때 하고 있는 양상과 저 세포보다 더 작은 곳에서 일어나는 양상들이 서로 달라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객체를 이루는 생명활동을 이루는 동일한 작용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측에서 보면은 양적으로 양화돼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한 몸 자체에서 어떤 것은 양화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계량할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울려서 우리 삶을 이루고 있다 입니다. 그러면 이 양화할 수 없는 것을 표준으로 삼을 때는 언어의 제한성으로서는 도저히 가리킬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가락 역할 이외에는 언어가 전혀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건 확률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나 이 몸적으로 되면은 언어가 사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언어가 방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 이 양화와 비양화라고 양화할 수 없는 이 관계 자체가 물리적 상태로서도 우리의 생명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통일적으로 볼 때는 양화를 특성으로 하는 언어와 비양화를 특성하는 언어를 떠남 이 두 가지에 걸림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것은 걸림없이 인연처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력, 그 활동이
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활동이 바른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가중인데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니 연기적 상황을 체험했을 때가 바로 공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쭉 들어봐서 스스로 제한적인 상호에 대한 영역을 벗어나서 7지, 8지로 이렇게 일어나가다 보면은 마음이 대상에 끄달리지 않고 일체의 모든 활동에서 가장 적절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이면서 동시에 즉 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가이면서 중과 연기를 이루는 가장 큰 특징은 앞서 말하는 반야를 수행하는 거예요. 수반야라는. 왜 반야라고 하는 것은 반야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학습해서 그것을 머릿속으로 잘 익히고 가다가 그것이 몸과 마음으로 익혀지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사라집니다. 그 사라지니까 무엇이 생겨났다고 하는 말은 생겨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생겨남이 되는 거죠.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생겨나는데 이때 이미 생겨나는 것은 활동이 우리가 일상에 생길 때는 단순한 배제된 어떤 것이 그 자기 특질을 가지고 생겨났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반야의 공상 상태에 들어가면은 방금 말한 대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개체가 사라지는 곳에서 함께 일어나는 생명 활동이 되니까 생겨나긴 하지만 이 생겨나는 것이 다른 것을 배제하는 차이성만으로 인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반드시 다른 것과 비교해서 다른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무엇의 본체를 인지하는 게 아니고 이 스님의 얼굴은 이 스님의 얼굴하고 다르다. 이 다름만을 알게 되는데 공상의 일체 속에 들어가면은 그 다름이 무엇을 표시하게 되느냐면은 전체를 드러내 보이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자체로 완벽하게 전체를 드러내다 보니까 생하는 것이 그전에는 다른 것과 상대해서 생했었는데 공상 그 자체는 생 그 자체가 통체적으로 전체가 돼 버리니까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공상의 체험 속에 들어있으면 뭐가 사라지냐면 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즉 멸을 상대해서 생을 보았을 때만 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상태에 들어가면은 멸이라고 하는 상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멸할 때는 전체적으로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을 상대해서 멸을 보았을 때 멸이라고 하는 의미 체계가 그 언어적 특성으로서 자성을 갖게 되는데 공상 체험을 하는 순간 멸하면 즉 의식이 소멸되면 소멸되는 것 자체로 전체가 돼서 생과 상대한 멸로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생역 불멸은 일체 모든 활동들이 일어나지만 그 활동 하나하나가 동시에 연기 관계에서 전체성을 담보로 하면서도 하나의 개체적 활동, 하나의 개개의 활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멸도 없어집니다. 단상도 마찬가지죠. 항상 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어진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같다고도 말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말할 수 없고 왜냐하면 끊임없는 무상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변화죠. 변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변화 그 자체를 타고 있는 순간에는 그것이 변화한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변화를 타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아는 것은 무엇을 상대했을 때만 하냐면 정지를 상대했을 때만 변화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지는 지금 지구적 활동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열심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구가 1초인가 몇 초 되면은 서울서 대전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1초인가 2초면은 서울서 대전까지 갑니다. 지구가 지금 움직이는 속도가.
근데 아무도 그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지구 바로 옆에 지구하고 상대해서 지구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감각적 상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구가 움직이되 마치 안 움직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 우주선에서 보고 있으면 지구가 그런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주선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지해 있는데 지구가 움직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양쪽 다 비교체가 자기 중심을 뒀을 때 자기는 안 움직이고 상대가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기차 탈 때 보면은 출발하려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기차가 출발한 것처럼 보는데 실제 자기가 타고 있는 기차는 출발하지 않고 옆 기차가 움직일 때 그렇게 자기 기차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 그 자체를 타고 있으면은 우리는 마치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지 않지만 항상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무엇이 사라질 때? 비교가 사라질 때. 동시에 그거 자체는 또한 항상 하지 않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사라질 때? 비교가 사라질 때. 그래서 변화하면서도 그것이 정지에 있는 것처럼, 정지에 있는 것처럼 변화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연기적 전체성이 사라진 데서 보면은 변화와 정지라고 하는 자성을 갖게 되지만 변화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이미 들어있느냐 하면은 정지를 상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그 자체로만 뭘 말할 수가 없고 말하는 것 속에 정지라고 하는 개념에 비춰봤을 때 변화입니다. 그 말이고 변화한다는 말에 비춰봤을 때 정지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면서 동시에 정지하고 항상 하면서 동시에 항상하지 않고 하는 이중의 상태 속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공상을 체험했을 때 이와 같이 항상 하면서 항상하지 않고 항상하지 않으면서 항상하니까 항상 하는 것이 실제로는 항상하지 않는 것에서 보면은 항상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항상하지 않는 것이 항상한 측에서 보면은 항상하지 않는. 그래서 묘하게도 역설적에도 생과 멸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단과 상이 동시에 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와 역이 동시에 되어 있고 출, 내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것만을 딱 띄어가지고 출이라고 말하거나 그 중에 어느 것만을 띄어가지고 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전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로 보면은 자기 개체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성지를 통해서 이 개체지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가. 그러면 이런 문제는 불교라고 하는 것에서는 불교 나름대로 방법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자연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철학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고 인간이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사람들은 인문학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인간과의 관계를 구성해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회란 무엇인가? 라고 물은 사람들은 사회학을 하는 사람. 그런데 불교는 또 불교 나름대로 독특한 그런 특성을 통해서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를 찾아갈 때 한편으로는 나란 무엇이라고 하는 언어가 궁극적으로 성립되어져 있겠는가? 예를 들면 나란 무엇인가 해서 이것을 접근할 때 언어의 반성을 동반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주어와 수어 관계를 형성할 때 아직 이 수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잘 드러나지 않는 쪽으로 파악하려면, 즉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통할하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 몸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말하기도 하여튼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뭐 마음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으면은 물음 자체가 이미 항상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만드냐면은 아까 법을 만들어내는데 준비된 현상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으로 밖으로 나올 준비체거든요. 그래서 이 물음에서 만일에 어느 습관의 영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와 같이 묻고 있게 되면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즉 마음의 조작 능력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드러내서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가 쉬워지면은 밖에서 새로운 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물음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어떻게 물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물음 과정 가중에서 이 물음을 통해서 길을 갔던 선배 수행자들한테 묻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이 나란 무엇인가를 묻게 되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있는 건가, 살아있는 건가를 보게 되는데 그 특성이 생멸, 단상, 이리, 출래 뭐 그대로 많을 수가 있는 거죠. 줄이면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팔불이라고 하는 것이 8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해준 일체 모든 것에다 불자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의 앞머리에다가 불자를 붙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명사적 명사에다가. 동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도 물론 그 뜻풀이에 있어서는 개념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처럼 파악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자체가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명사에 비해서 덜 본체적이에요. 그런데 명사는 동사에 비해서 훨씬 더 본체론적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개체적, 즉 나라고 하는 문제를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서 보면 이건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감각, 지각입니다. 감각.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귀에 들리고 등등 있죠. 손으로 만져지고. 이것이 1차적인 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인 나를 보니까 어렸을 때하고 노인 됐을 때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날 보면은 이런 마음을 내고 있는 나와 저런 마음을 내고 있는 나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계속 달라, 즉 변화하고 있는 것 말고 무엇인가 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자, 여기는 뭡니까? 감각되어질 수 없는 것으로서의 나는 무엇으로만 파악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각, 즉 사유로서만 파악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되어진 것은 계속 변하는 거죠. 같은 온도라 하더라도 내가 추울 때 들어가면은 뜨거운 온도도 차진 거고 내 몸이 지금 열이 나 있으면 아주 작은 따뜻함이라도 막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느껴진 대상이나 자기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무엇을 집어서 자기라고 하는 특성을 내세우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알아차리는 어떤 것, 그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의라고 부르죠. 이 의를 가지고 주체적 자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악된 나는 감각된 내가 아니고 사유된 나는 거예요. 사유된 나. 그런데 사유가 되는 순간 직접 지각으로부터 멀어진 2차 지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차적. 우리 몸이 지금은 보면은 아주 느리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1시간 전과 1시간 후가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특히 수정란처럼 세포 하나하고 지금 6, 70쪽이나 100쪽의 세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의 세포가 나라고 하기도 어렵고 100쪽의 세포만 나라고 하기도 어렵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수정란을 배제한 내 몸을 말하기도 어렵고 이 몸을 아니고 하나의 수정란에서 생겼으니까 그것이 근본 나라기도 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걸 가지고 무엇인가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징적으로 자아를 세우긴 어려운데 실제 변하고 있는 것은 제1차적으로 느껴진 감각적 지각이다. 그런데 그 수정란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한 번도 직접 지각으로 파악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 번도 직접 지각으로 파악된 게 없어요. 단 그것이 나일 것이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라고 하는 생각, 즉 사유에 의해서 파악되니까 이것은 뭡니까? 제2차적인 인식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2차적인 인식 내용이 뭘 만드냐면 추리와 판단을 통해서 말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철저하니 직접 지각된 내용들의 통합을 통해서 2차, 3차로 걸러진 삶의 태도다. 이게 나란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은 실제로 1차적인 의미에서 감각적 대상으로 또는 직관적 인식 태도로 느껴진 게 아니고 2차, 3차로 파악되어져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2차를 만드는 특징이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되니까 마음이 마음을 속일 수가 있다. 그래서 언어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잘못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체를 파악하는 나라고 하는 특성은 실질적으로 감각 지각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보다는 생각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을 통해 살고 있냐면은 사유된 것을 통해 살고 있는, 즉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일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만드는 마음이 뭘 만듭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 나라고 하는 것이 소멸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나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변화 없이 동일하다. 여기는 변화하더라도 항상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는 완벽히 다르다.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부터 나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철저히 언어의 허구에 의해서 성립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로를 구성하고 있는, 즉 태어난 어떤 것, 소멸한 어떤 것은 수로적 상황, 감각적 상황인데 그것을 주체로 하고 있는 주어진 주어 상황인 나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니 허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허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반대로 이제 무엇을 지배하느냐면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활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을 언어에 의한 지배를 받고 있는, 즉 업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중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8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8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우리가 반야 수행을 통해서 공상을 체험할 때 언어의 특성에 의해서 나누어진 개체로서의 자아는 사라지고 현재적 상황으로 즉각적인 인식 내용이 살아난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언어를 떠나 있다고 말하고 언어는 보다 제3차적이죠. 그 다음에 심행처, 언어
언어도단 심행처라고 하죠. 심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는 활동이거든요. 마음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활동인데, 마음의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활동하냐면, 과거에 남겨놓은 인식 태도를 받아가지고 활동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생물학적으로만 말하면, 물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다 또 종교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물학 하나만 가지고 사건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를 보면은 아까 수정란이 딱 되는 순간 수정란 속에 부모로 받던 많은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정보가 표현된 상태거든요. 그 수정란이 있을 때는 이미 색으로서 표현된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가지가지 그 이중나선이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작용할 거라고는 정보가 차곡차곡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보면은 물질 형태에 지나지 않지만 이 물질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라고 하는 명령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무표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의미책이 있어.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과거에 경험되어져 있던 많은 활동 내용들이 코드화되어 있어서 그 코드가 언어로 발현되는 것처럼 작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정보가. 그런데 그것은 보면은 이제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밖에 사람들이나 누구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시는데 예를 들면 소주를 한 잔 착 마시면은 마신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뇌 세포가 몇백 개씩 죽어버려요. 술을 한 잔 딱 마시는 순간. 자, 그래 부부 관계를 술을 마시고 하게 되면은 태어난 아이가 바로 뇌세포가 죽어지면은, 그러니까 정보로, DNA로 정보라고 가지고 오면은 생식세포 속에 동일한 정보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부모로 양쪽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보가 발현되는 과정, 즉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정보가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정보가 환경에 관계없이 그대로 나오면 이 자체가 삶의 주체적인 자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DNA가. 그런데 부부가 술을 먹고 잠자를 했는데 마침 수정란이 됐다. 그러면 이 술을 먹은 부모의 양 상태의 환경적 정보화되어 있지 않는 영향력이 바로 미쳐서 DNA의 다음 활동을 결정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수정란 된 상에서 부모가 뭐 약을 먹는다든가 뭘 먹는다 하면은 이 DNA가 바로 손상이 옵니다. 어떻게 손상이 오냐면 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세포 속에 DNA가 들어있는데 이 속에 뭐 수조의 분자라든가 뭐 원자라든가 그 밖에 다른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끊임없이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세포 자체가 막 살아있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통과하는 거예요. DNA 이중 나선 사이를 통과하면서 DNA를 손상시켜요. 그런데 만일에 어머니가 약을 먹었거나 아버지로부터 많은 꾸중을 들어가지고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심리 상태가 안 좋게 되면은 이것이 끊어지면서 복원해야 되는데 이 복원하는 기운 자체가 상실돼가지고 제대로 복원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약을 먹게 되면 그 약의 기운도 여기에 가가지고 이 이중 나선이 끊어지면 그대로 제대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잘못 복원한다든가 복원 속도가 늘어진다든가 이상하게 되면은 다른 상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이것 자체로 다음 생이 그 자체로 완벽하니 재현되는 게 아니고 잉태하기 전에 부모의 마음 상태가 어떻느냐, 그 다음에 그이가 어떤 장소에서
잉태를 했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켜갔느냐가 그의 삶을 결정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머님이 이 음료수를 좋아한다면 무슨 코카콜라나 사이다나 무슨 요즘 나온 그런 음료수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 코카콜라 한 잔을 마시면은 그 속에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두 잔 마시면은 종이컵으로 설탕을 하나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 마시는 거. 그런데 어떤 그런 주스 어떤 것들은 그 설탕이 몇 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그 주스를 딱 마시면은 6시간 뒤에는 그것이 양수로 싹 퍼지는 거예요. 양수로 퍼지는데 DNA가 이제 발동을 해서 아기가 이제 커가는 거죠. 커가는데 설탕물이 들어오면은 이 양수가 뭐가 되냐면 설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적당한 아주 좋은 양태로 커가면은 이 신체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커가는데 DNA가 계속 작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설탕물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들어가면은 그 속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질이 많다. 아토피가 생긴다든가 다리가 이상한다든가 귀가 잘 안 들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이런 형상 속에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어난 애를 어떻게 받느냐 이것도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애가 이제 커가지고 15살에 태어난다. 제일 첫 번째 태어난 아기를 캄캄한 방에서 태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방이 어두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아주 캄캄한 속에 있었는데 밖으로 나올 때 적응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엄청난 밖의 빛을 통해주면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두 번째로 눈의 시력이 손상이 돼요. 그 다음에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 심장 소리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그 타고날 때 이 몸에서 얻어온 그 양수가 막 다 덮여 있거든요. 이걸 닦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덮여 있는 것을 심지어 막 10개월씩 가도 그것을 억지로 벗겨내면 안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먹이를 바로 분유를 바로 먹이는 건 이것은 그야말로 극약하고 똑같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심실, 우심실, 자심방, 우심방이 있는데 이게 구멍이 뚝 뚫려 있어요. 이걸 난원공이라고 하는 건데 구멍이 뚝 뚫려가지고서 정맥피나 동맥피가 함께 섞어서 이렇게 흘려야 돼요. 자궁 속에 들을 때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딱 닫히는 시간이 약 100분 정도 걸려요.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 걸리는 동안에 아기는 뱃속에 있을 때 피부호흡을 충분히 잘하기 때문에 자연에 와서 피부호흡을 잘하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먹었을 때 형성되는 그런 독기들이 다 밖으로 나가고 지금 또 호흡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구성들이 피부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서 이 난원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딱 막혀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이것이 더 오래까지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장 좋은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은 아기를 발가벗겨서 밖에 내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분유를 먹이면 안 돼요. 분유를 먹이면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뭘 많이 먹느냐 하면은 양수를 많이 먹는 거죠. 그 양수를 많이 먹는데 그것도 영양분이 되니까 뱃속에 똥이 차 있다고요. 그 독이 차 있는데 뭘 먹으면 이제 대장, 소장, 이장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걸 흡수할 때 대소장에 들어서 똥에 들어있는 그런 독도 함께 다 흡수를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보통 3일간은 젖이 안 나와요. 젖이 안 나와. 이 자연에 이치되는데. 그러니까 아기가 젖을 먹고 싶어도 젖을 못 먹는데 3일 지나면 아기가 똥을 싸요. 똥을 싼 이후로 젖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심지어 5일 정도 나오는데 이때도 끄떡없어요. 뭔만 주면은 좋은 물만 주면. 그러니까 아기 젖꼭지를 물리고 물만 주면 3일이나 5일 단식을 해도 아기가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이 사이에 뭘 주면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DNA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 삶이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하지만 이 하나의 요소가 한 개체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삶에 나올 때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어디에 있느냐, 다음에 태어나서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이 사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만 따져도 이의 다음 상이 엄청나게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서 나를 구성하는데 DNA로만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DNA가 작동하기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감각적 지각을 통해서 생물학적 나의 총체적인 것으로 지금 이해되고 있는 DNA조차도 그것이 발현될 때 온갖 존재들이 함께 구성하고 있는 어떤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재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냐면 감각으로 파생된 것이 존재가 아니고 사유에 의해서 파생된 것을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양 철학에서. 존재는 철저히 뭐냐면은 사유적 세계예요. 이 사유 세계는 뭡니까? 어쩌면 언어의 희구인데 이 사유의 세계에 중심을 두고 삶을 파악하는 철학이 용수가 있었던 바로 이때 구사론 시대의 철학이에요. 이게 구사의 법체 항유라고 하는 말은 법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파악되는 법체가 영원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유에 의해서 파악된 존재로서의 그는 실체가 영원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중생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세를 지으면서 이 DNA라고 하는 것이 표현된 언어거든요. 표현된 언어입니다. 언어인데 이것에 의해서 삶이 결정하는 큰 역할을 하는데 환경을 받아들이면 이것도 자기 변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언어 활동들이 이것 자체 하나만 아니지만은 우리 삶을 지배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하는 것은 감각 지각에다가 영원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존재로서 사유의 대상에다 영원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말은 구사론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반야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고 화엄에서도 그렇게 다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체라고 하는 75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에 의합니까? 마음, 즉 생각에 의해서 구성된 것을 의미한다 말입니다. 감각적 지각으로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부터 뒤에 불교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구성하는 언어의 쓰임이나 표현들은 다를지 모르더라도 다들 뭡니까? 사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었다고 하는 말은 화엄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마음에 의해서 구성된 채로 세상을 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이제 동일성의 자아를 구성해내는 특성이 한편으로는 DNA도 되지만 다른 한편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들이죠. 일체의 마음들인데 그 마음들이 지금까지는 감각적, 집적 지각을 떠나서 근원적 무엇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유스러우면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감각적 지각 플러스 인식 플러스 그렇고 인터빙으로서의 전체적 삶으로 자각된 삶을 뭐라고 하냐면 선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어떤 특징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일체 변화 속에 있으면서 인식 내용에 변하지 않은 단상을 함께 어울리면서 그리고 그것이 한 개체에 구간되지 않고 일체 모든 중생들과 어울려서 발현되는 삶의 내용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관이다. 관. 그래서 이와 같은 인연, 즉 일체 모든 삶이 어우러진 선적인 정말 선적인 그런 삶을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자아를 구성해서 마치 마음에 의해서 파악된 법체가 삶의 기저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신
그 부처님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야말로 제1이다. 근데 이 제1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삶을 말하는 거고. 다른 거, 아까 처음에 말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관계를 구성했을 때 약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 말씀을 했을 때 그 가운데서 병이 나았을 때만 약으로서 작용하는 거예요. 금강경 이야기를 듣고 약으로서 전혀 작용을 하지 않는 사람이 금강경을 보고 제1이다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론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말했을 때, 특히 용수가 말했을 때 제1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제1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한 맞지 않는데요. 맞는 말은 어떤 말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사회나 개인이 가지고 있던 병이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사라졌고 그 삶이 독립된 개체로서만의 삶이 아니고 함께 어울린 삶으로서 나아가는 보리심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만이 무슨 것이냐면 제1이다. 그래서 중론을 읽고 보리심이 구현되고 그리고 삶이 바뀌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한테 가장 어떤가는 가르침이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것을 읽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부처님께 예비하게 되는데 용수의 이력을 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흑마술인가 뭐라 해가지고 마술을 맡겨서 몸을 감추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가하기 전에 궁에 들어가서 궁녀들하고 그런 그 관계를 많이 맺게 들어갔는데 임금이 보니까 자기 여자들이 막 배가 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단 침입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밀가나 이런 것을 막 뿌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이 발견돼서 그 마술을 익혔던 다른 동료들은 다 잡혀 죽었는데 용수만 안 잡히고 용케 도망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음에서 자기 삶이 통일났을 때 내가 왜 죽게 됐는가? 라고 보니까 그와 같은 것을 탐한 것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탐을 하는가? 라고 이제 자기를 계속 반조해서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원인을 추구해 들어가서 반조해 보는 것, 이것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모든 원인이 소멸된 그침에 이르면서 삶이 다시 관으로 함께, 즉 인연의 삶으로 돌아온 것을 경험했답니다. 용수가 이것을 반야의 신비체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부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지 않았으면 용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통력 그것만 가지고도 그 시대 사람들한테 굉장한 역할이 됐을 텐데 뭔가 이름을 얻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다음에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교파들의 가르침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해서, 즉, 약으로서 작용하는데 효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불교가 그런 효험을 갖게 됐는데, 불교도 내부적으로 보니까 약이 약을 폐기 처분해야 할 약.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는 그것이 전혀 약으로서 작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곳에서 약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말하는 부분들이 불교에 있기 때문에 불교 내부에 대한 비판도 아울러서 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연을 설하는 부처님은 방금 말한 대로 이 마음에 의해서 파악되어진 나로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